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설마 우리 자식이 내 재산을 노리겠어?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그렇게 믿고 싶으시죠?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재산 문제는 효도와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돈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 사람의 태도는 아주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국 곳곳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법원 기록에도 남아있고 상담센터에도 매일 접수되는 사례입니다. 부모님 재산을 탐내는 자식들에게는 놀랍도록 반복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투가 비슷하고 행동 패턴이 일치하며 심지어 쓰는 표현까지 똑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공통점 5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에 경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는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자식을 의심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다만 모르고 당하면 평생 후회하지만 알고 대비하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부모의 노후는 부모 것입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존엄을 지키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재산을 노리는 자식은 갑자기 부모 건강을 유난히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 건강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유독 나이와 질병을 강조하고 불안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실 거예요.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 괜찮으셨어요?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엄마 친구분 중에 요양원 가신 분 있다면서요? 엄마도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언뜻 들으면 효자 효녀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 뒤에는 공통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이제 혼자 살 수 없다는 인식을 심는 겁니다. 나이 들었고 아프고 누군가 돌봐줘야 한다는 생각을 부모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어집니다. 그럼 통장은 누가 관리하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집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연금이랑 보험은 다 정리되어 있으세요? 확인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재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건강 걱정이 재산 관리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어머니가 상담센터에 전화하셨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건강검진을 권하더래요. 처음엔 고마운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검진 결과를 보고 나서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집은 제 명의로 넘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상속세도 아끼고요.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답니다. 건강 걱정이 아니라 집을 노린 거였다는 걸요. 물론 진짜 걱정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걱정하는 자식은 병원 예약을 도와주고 약 챙겨주고 함께 산책 가자고 합니다. 반면 재산을 노리는 자식은 걱정 뒤에 반드시 재산 이야기를 꺼냅니다. 통장, 집, 보험, 연금 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요. 아버지 이제 혼자 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이제라는 말은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압박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불안을 심어주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판단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70대든 80대든 여러분은 충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자식이 건강을 걱정한다면 고맙게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그 뒤에 재산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땐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걱정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말이죠.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재산을 노리는 자식은 돈 이야기를 마치 정보처럼 자연스럽게 꺼냅니다. 직접적으로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즘 이런 게 있대요. 친구 어머니는 이렇게 하시더라. 뉴스에서 봤는데 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 요즘 정기예금 금리가 별로래요. 은행 어디 다니세요? 제가 좋은데 알아볼까요? 아버지 요즘 부동산 시세 많이 올랐다던데 우리 집은 어때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엄마 친구 어머니는 연금을 자식 통장으로 받으시더라고요. 세금도 아끼고 편하대요.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부모의 재산 규모와 위치를 파악하려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형태로 있는지 알아내려는 거죠. 그리고 한번 대답하면 질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통장이 몇 개예요? 예금이 얼마나 있으세요? 집 명의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보험금은 얼마나 나와요? 이런 질문에 부모는 대부분 순진하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인데 숨길 게 뭐 있나 싶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재산 정보는 한 번 말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 아버지가 아들에게 통장 잔액을 말씀하셨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래요. 처음엔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1,000만 원, 그 다음엔 몇천만 원. 결국 통장이 거의 비었답니다. 아버지가 거절하려고 하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어차피 그 돈 쓰실 일도 없잖아요. 저 사업하는 데 쓰는 게 낫지 않아요?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아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모르면 함부로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산 정보는 절대 먼저 말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물어봐도 대충 얼버무리세요. 그냥 있어. 걱정 마. 알아서 할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통장 개수, 부동산 시세 같은 건 절대 말하지 마세요. 효도하는 자식이라면 부모 통장에 얼마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편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반면 재산을 노리는 자식은 정확한 숫자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 나눌 몫을 계산하려는 거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정리라는 단어입니다. 엄마 통장 좀 정리하세요. 아버지 부동산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금도 정리해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리라는 말은 듣기엔 좋지만 실제로는 명의를 바꾸거나 처분하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누구 앞으로 하라는 건지, 왜 지금 해야 하는 건지 반드시 따져보세요. 여러분, 재산은 여러분 것입니다. 자식이 알 필요도 없고 간섭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보처럼 포장된 질문에 절대 속지 마세요.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재산을 노리는 자식은 형제 이야기를 유난히 많이 꺼냅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요. 겉으로는 공평과 화목을 강조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몫을 챙기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쓰는 표현이 이겁니다. 나중에 형제끼리 싸우지 않으려면 미리 정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언뜻 들으면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형제 간 다툼을 막자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분배 비율을 정하고 가능하면 본인이 더 많이 받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자주 등장합니다. 형은 이미 많이 받았잖아요. 저는 그동안 받은 게 없어요. 동생은 결혼할 때 집도 사줬으면서 왜 똑같이 나눠요? 저는 엄마 아빠 모시고 사는데 다른 형제들은 뭐 했어요?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자기가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형제를 깎아내리고 본인의 희생을 강조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부모에게 이렇게 넌지시 압박합니다. 엄마 공평하게 나눠주셔야 나중에 저희가 안 싸워요.
아버지 누가 얼마 받는지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마음 편하죠.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는 고민에 빠집니다. 자식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건 큰아들한테, 이건 둘째한테, 이건 막내한테. 하지만 여기서 절대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재산 분배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미리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리 정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어머니가 세 자녀에게 각각 얼마씩 준다고 말씀하셨답니다.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 후 큰아들이 매일 찾아와서 자기 몫을 더 늘려달라고 조르더래요. 둘째는 불공평하다며 연락을 끊었고요. 막내는 당장 증여해달라고 독촉했답니다. 결국 어머니는 말 한마디 때문에 세 자녀 모두와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재산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자식들은 본성을 드러냅니다. 누가 더 받을지, 왜 본인이 적게 받는지, 어떻게 하면 더 받을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먼저 말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형제 이야기를 꺼내도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효도하는 자식이라면 부모 재산 분배에 관심 없습니다. 부모가 편하게 쓰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랄 뿐이죠. 반면 재산을 노리는 자식은 공평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몫을 먼저 챙기려고 합니다. 형제를 비교하고 과거를 들먹이며 지금 당장 정하라고 재촉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재산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쓰셔야 할 돈입니다. 자식에게 미리 나눠줄 이유도 없고 분배 비율을 미리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입니다. 재산을 노리는 자식은 효도를 마치 조건처럼 내세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큼 받아야 한다는 식이죠. 효도는 본래 조건 없이 하는 겁니다. 부모가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으니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재산이 걸리면 효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거래가 됩니다. 가장 흔하게 쓰는 표현이 이겁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챙겼는데요. 저는 매주 찾아뵀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명절에만 오고요. 병원도 제가 모시고 다녔고 약도 제가 챙겼잖아요. 언뜻 들으면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나한테 더 많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자주 나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희생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나눈다고요? 저는 엄마 모시고 사는데 다른 애들은 뭐 했어요? 돈도 제가 제일 많이 들였는데 왜 똑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는 미안해집니다. 그래, 내가 고생했지. 내가 효자지. 그래서 더 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효도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효도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효도가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대 아버지가 아들 집에서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매일 병원 모시고 다니고 식사도 챙기고 잘 보살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집은 제 앞으로 하셔야죠. 다른 형제들은 뭐 한 게 있어요? 저만 고생하는데요. 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으셨답니다. 아들이 자신을 돌본 건 재산 때문이었다는 걸요. 진짜 효도가 아니라 투자였다는 걸요. 이게 현실입니다. 효도를 강조하는 자식일수록 재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이 효도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경계하세요. 진짜 효도하는 자식은 자기가 뭘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합니다. 반면 재산을 노리는 자식은 자기가 한 일을 일일이 기억시킵니다. 병원 몇 번 모시고 갔고, 돈 얼마 들였고, 몇 년 동안 모셨고,
전부 나중에 더 받기 위한 밑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이라는 단어입니다. 엄마 제가 드린 돈 기록해두세요. 아버지 제가 모신 거 나중에 다 계산해야 해요. 형제들한테 제가 뭘 했는지 증거 남겨두세요. 기록하자는 건 나중에 따지겠다는 겁니다. 효도를 거래로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효도는 조건이 아닙니다. 자식이 효도를 강조하면서 대가를 바란다면 그건 이미 효도가 아닙니다. 그냥 재산을 노리는 겁니다. 5번째 공통점입니다. 재산을 노리는 자식은 지금 당장 정리하자고 서두릅니다.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합니다. 가장 흔하게 쓰는 표현이 이겁니다. 엄마 나이도 있으시니까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아버지 나중에 세금 많이 나와요. 지금 증여하시는 게 유리해요. 미루지 마시고 빨리 결정하세요. 늦으면 손해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는 불안해집니다. 그래 맞아. 나이도 있고 언제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급하게 결정합니다. 통장 명의를 바꾸고 집을 증여하고 유언장을 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합니다. 재산 문제는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어머니가 아들에게 집을 증여하셨답니다. 아들이 지금 하면 세금을 아낀다고 해서요. 그런데 증여 후 아들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전화도 잘 안 받고 찾아뵙지도 않더래요. 어머니가 계속 그 집에 살고 싶다고 하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제 집인데 왜 엄마가 여기 계세요? 나가세요. 어머니는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명의를 넘긴 순간 모든 권리를 잃은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이 서두르는 건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생각할 시간을 주면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라고 재촉합니다. 나이, 세금, 법 이런 걸 들먹이며 압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라는 단어입니다. 세무사가 그러는데 지금 하는 게 좋대요. 변호사 상담받았는데 빨리 하래요. 부동산 중개사가 지금이 기회래요. 전문가 말이라고 하면 부모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가 누구 편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데려온 전문가는 자식 편입니다. 부모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 자식에게 유리한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재산 문제는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지금 당장 하라고 재촉하면 일단 멈추세요. 왜 급한지, 누구에게 유리한지, 나중에 문제는 없는지 천천히 따져보세요.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제3자 상담을 받으세요. 자식이 데려온 사람 말고 여러분이 직접 찾은 전문가에게요. 급할수록 돌아가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부터는 부모님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권리를 모두 빼앗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지 마세요. 자식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엄마 혹시 모르니까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응급 상황 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순간 통장은 더 이상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마음대로 돈을 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납니다. 비밀번호 알려줬더니 통장이 텅 비었다는 신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두 번째, 다 너희한테 줄 거야 라는 말 하지 마세요. 부모는 그냥 사랑의 표현으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장 달라고 요구합니다. 어차피 제 거라면서요? 지금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듣고 싶으세요? 그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세 번째, 너만 믿는다는 말 하지 마세요. 자식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본인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를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저만 믿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형제간 갈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번째, 진명에 바꿔줄게라는 말하지 마세요. 한 번 말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식은 그 말을 증거로 남깁니다. 녹음하고 문자로 확인받고 증인까지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소송을 겁니다. 엄마가 분명히 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법정에서 싸우고 싶으세요? 다섯 번째, 유언장 쓸 테니 내용 알려줘라는 말하지 마세요. 유언장은 본인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내용을 알리면 자식들이 서로 싸웁니다. 왜 형만 더 받아요? 불공평해요. 저는 이것밖에 안 받아요? 더 달라고 하세요. 이런 말 듣고 싶으세요? 유언장은 쓰더라도 내용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나 죽으면 알아서 해라는 말하지 마세요. 이 말은 책임 회피처럼 들립니다. 자식들은 각자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놓고 싸웁니다. 명확하게 준비해두지 않으면 가족이 무너집니다. 일곱 번째,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라는 말하지 마세요. 자식은 이 말을 허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돈을 요구합니다. 한 번 주면 계속 요구합니다. 거절하면 서운해합니다. 엄마가 언제든지 말하래서 말했는데 왜 안 줘요? 이런 상황 만들고 싶으세요? 여러분,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한 말은 증거가 되고 약속이 되고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 절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재산을 약속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CHAPTER 8. 관계를 깨지 않고 지키는 방법 3030-3500.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을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경계를 분명히 하세요. 사랑과 돈은 별개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재산을 나눠주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 선을 명확하게 그어야 합니다. 자식이 재산 이야기를 꺼내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건 내 일이야.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서로를 위한 겁니다. 두 번째, 모든 결정은 문서로 남기세요. 말로만 하지 마세요. 증여를 하든 유언을 쓰든 모든 건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전문가를 통해 작성하세요. 자식이 쓴 문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이해하고 작성한 문서여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결정은 혼자 하지 마세요. 반드시 제3자와 상담하세요. 변호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자식과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세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재산 정보는 분산하세요. 모든 통장을 한 자식에게 맡기지 마세요. 각자 역할을 나누세요. 큰아들은 병원 예약, 둘째 딸은 장 봐주기, 막내는 가끔 방문.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한 명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통장 잔액, 부동산 명의, 보험 수익자.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확인하세요. 모르는 사이 바뀐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언제든 마음을 바꿀 권리를 지키세요. 어제 한 약속을 오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식이 섭섭해한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이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끝까지 주도권을 쥐세요. 재산은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여러분 것입니다. 자식에게 미리 줄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관리하고 여러분이 쓰세요. 이런 방법들이 자식과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보호합니다. 분명한 경계가 있을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재산 때문에 다툴 일이 없으니까요. 효도하는 자식이라면 이 모든 걸 이해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관리하는 걸 존중합니다. 반면 재산을 노리는 자식은 불편해합니다.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게 바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지키는 건 무조건 베푸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선을 긋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후 재산은 사랑의 증표가 아닙니다. 안전장치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십니다. 자식에게 많이 줄수록 좋은 부모라고요. 아닙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너지면 자식도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중에 자식 손에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도 부담스럽고 부모도 눈치 보게 됩니다. 서로에게 독이 됩니다. 반면 부모가 끝까지 경제력을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편하게 효도할 수 있고 부모는 당당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약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 재산은 지켜야 합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요. 현명한 부모는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본인의 물고기는 본인이 먹습니다. 자식이 배고프다고 해서 자기 물고기를 다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먹어야 하니까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당장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부모 스스로도 자립하는 게 사랑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8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으셨답니다. 대신 본인이 직접 관리하시며 쓰셨죠. 요양원비도 본인이 내시고 병원비도 본인이 내셨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섭섭해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고마워했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도 편하다고요. 눈치 볼 일도 없고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울 일도 없다고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당당하게 사셨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본인 돈으로 본인 삶을 꾸리셨죠. 그게 진짜 좋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산은 여러분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세요. 그게 여러분의 안전이고 존엄이고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자식에게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자식을 미워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자식을 의심하라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알아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모르고 당하면 평생 후회하지만 알고 대비하면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공통점 기억하시죠? 갑자기 늘어난 걱정, 돈 이야기를 정보처럼 꺼내는 것, 형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효도가 조건처럼 변하는 것, 지금 정리하자고 서두르는 것. 이런 신호가 보이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효도인지 아니면 재산을 노리는 건지 말이죠.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 것입니다. 자식에게 줄 의무도 없고 미리 나눠줄 이유도 없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관리하고 여러분이 쓰세요. 그게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사세요. 자식 눈치 보지 말고 재산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요. 부모의 삶은 부모의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더 많은 이야기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